미국채 10년물 일봉을 좀 보겠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이 참 이게 흥미있게 그 움직임이 가고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그림으로 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금 현재 서학개미라고 하잖아요. 서학개미와 나름 이제 과거의 패턴을 보고서 매크로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TMF라고 해서 미국채 3배수 ETF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투자했어요. 그 레버리지 상품 중에 3배수는 사실 손을 잘 안 대는데 이게 엄청난 그 확신을 가지고 어 여러 가지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도 있고 그런 유튜버들 중에 이런 발언을 많이 했어요. 3.5를 넘어서면은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거다. 미국 장기채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3.5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본 거죠. 뭐냐면 지금 상황을 여기 2008년과 같이 본 거예요. 2008년 아니면 2020년 여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장기채가 쭉 빠질 거다. 장기채 금리가 쭉 빠질 거다. 이 당시 그 연준의 자산이 1조 달러가 아마 안 됐을 거예요. 1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2008년 말에 이제 양적 완화를 그 논의하고 양적 완화가 시행되면서 이게 그 그래도 불안감 때문에 장기채 금리가 안 내려왔어요. 장기채 금리가 물가가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결국엔 양적 완화를 오랫동안 하면서 장기채권 금리를 낮췄죠. 장기채권 금리가 낮아지니까 자산시장이 다시 오르면서 소비가 활성화돼서 경기가 이제 죽지 않았죠. 근데 이때는 인플레가 지금처럼 높지 않았어요. 성장률 대비했을 때. 지금은 경제 성장률은 바닥인데 인플레는 굉장히 높고 지금은 연준 자산이 어느 정도냐면은 8조 4천억 달러예요. 8조 4천억 달러. 8조 4천억 달러.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재정 적자가 지금 4경원이죠. 4경원 정도 되죠. 30조 달러가 넘으니까.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2008년과 지금 똑같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왜냐면 2008년부터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 채권을 찍어낼 때마다 중국이 사줬어요. 왜냐면 그때는 중국이 미국한테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들 수가 없었고 중국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나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대들지 않았죠. 지금 저는 중국이 미국을 압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당장은 쉽지 않을 거라 봐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황이 미국 최대 소비국인 중국이 안 사주고 있죠. 뭐 사주는 달도 있어요. 계속 안 살고 계속 팔기만 하는 거 아니고 어떤 달은 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트렌드 자체가 중국이 미국채 보유량을 이렇게 줄이고 있어요. 일본도 좀 그나마 좀 사줬다가 팔았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엔 좀 약간 사주고 있죠. 일본은 아직까지. 일본은 그 밖에 미국채를 누가 많이 가져갔냐면은 그 밖에 나라들도 많이 가져갔지만 그거보다는 미국 상업은행이 많이 가져갔어요. 상업은행이.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미국 채권을 엄청 많이 사줬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채권은 시세 차익을 만기까지 가져가는 사람이 잘 없어요. 지금 이 TMF나 미국채를 뭐 TLT 뭐 이런 거 사는 애들이 미국 채권의 이자를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금리가 쫙 내려가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 가격 여기서는 사실은 뭐랄까 주식으로 치면은 완전 최고점 상한가 몇 방 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오를 자리가 없는 자리인데 여기서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채권을 샀고 뭐 여기서 이자를 받아봤자 얼마나 받아요. 거의 이자는 의미가 없는 건데 여기 샀어요 채권을. 근데 채권 가격이 이렇게 쫙 떨어지니까 손실이 났죠. 그러니까 상업은행들이 채권을 지금
무서워서 잘 못 사요. 그리고 그만큼 돈이 없고. 그러니까 미국 채권이 발행량이 확연히 줄어들게 되면은 그 문제가 안 생겨요. 채권 발행량이 줄어들면은 어쨌든 채권 발행량이 줄어들어서 그나마 좀 그 채권의 수급이 상황이 맞으니까. 근데 미국 채권의 발행량은 더 늘어날 계획이에요. 왜냐면 부채를 부채로 막기 때문에. 부채를 부채로 막기 때문에 채권 발행량은 계속 늘어날 건데, 이 채권 수익률이, 이 미국이 단순히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이게 빠져내릴 거다.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미국 달러화를 사거나 미국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내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미국이 채권 발행하는 양이 과거에는 이만큼 발행했지만 이 코로나 때 이만큼 발행했어요. 근데 지금은 늘어난 그 이자와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만큼 찍어내야 돼, 채권을. 이만큼. 그러면은 이 시중에 유통되는 채권의 양이 되게 많아져요. 근데 채권을 보유하면서 계속 이자 받아먹고 채권을 안 팔겠다, 만기까지, 이런 사람보다는 어쨌든 시중에 유통시켜서 채권의 시세 차익을 보려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내려가더라도 시세 차익을 보고 던지려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산 애들, 이런 데서 산 애들이 던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채권이 상승하려는 힘이 강해질수록 얘네들도 팔 거고, 얘네도 팔 거고, 얘네도 팔 거예요. 전부 다 여기 샀던 애들 전부 다 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가 이 그 단기금리, 그 미국의 FFR, Federal Funds Rate, 기준금리가 내려온다고 해서 이게 쫙 내려갈 거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좀 내려갈 수 있는데 하방이 과거 코로나 때처럼 뭐 1% 미만으로 가려면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려면은 미국이 또다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데, 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할 경우에 그러면은 이 원자재가 가만히 있겠냐? 원자재 시장이 기존에 보여줬던 한 달 만에 3조 달러를 산다, 미국 채권과 MBS를, 국채와 MBS를.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끌어내리려면은 한 10조 달러는 사줘야 돼요. 두 달 안에. 그러면은 10조 달러 이상 사줘도 이렇게 끌어내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닫아질 거기 때문에 채권을. 그러면은 사실은 미국은 기축통화 지위를 잃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크게 오를 것이가 BTC, 비트코인, 그다음에 ETH,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오를 거예요. 그리고 원자재를 취급하는 기업들은 다 올라요. 고려아연 같은데, 고려아연, 그다음에 풍산 이런데, 그리고 뭐 원자재 구리 같은 게 막 하루에 20-30% 오를 수도 있어요. 구리나 아니면은 금은 하루에 100%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적 완화를 기대하고 지금 채권 쪽에 투자하지 말자. 뭐 단순히 금리가 내려갈 거를 감안하고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사실 위험해요.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면 미국은 기축통화 지위를 잃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그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금리를 인하한다고 페드가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금리 인하한다고. 오히려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했어요. 올해 연내에 금리는 없다. 그러니까 설레발까고, 만약에 지금 경기 침체가 오면은, 경기 침체 지금 왔다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경기 침체가 온 거를 단정해버리고 앞서서 행동하는 게, 이 채권이 급등한 다음에 살 경우에는 못 따라가니까 지금처럼 채권 가격이 내릴 때마다 이제 분할로 사자,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미 분할 매수를 완료한 사람도 많고요. 특히 TMF로. 그럼 TMF는 3배수기 때문에 30% 정도만 횡보하면서 내리면은 이건 사실 오링 나는 거예요. 그래서 TMF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TMF는 단기 투자를 해야지. 한번 크게 먹겠다, 한번 크게 먹고 주식시장이 바닥일 때 또 사서 크게 먹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는 거는 차라리 코스피 고버스보다도 못하는 전략인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미 국채는 좀 더 오를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
하반기로 갈수록 천연가스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좀 잡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대신 스티키한 코어 CPI가 안 내렸단 말이에요. 코어 CPI가 스티키한 코어 CPI가 거의 안 내렸어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엄청 내렸어요. 지금 거의 뭐 대부분이 다 30% 이상, 50% 이상 내렸는데 CPI가 그럼 마이너스로 갔냐? 헤드라인 CPI가 마이너스로 간 것도 아니고 지금도 플러스로 찍혀요. 근데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하반기에 지금보다 한 50% 오른다. 특히 천연가스랑 유가는 지금 엄청 싸기 때문에 50% 오를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헤드라인 CPI가 그때는 또 7, 8로 찍힌단 말이에요. 7, 8. 그러면 이 미국 기준금리 7, 8로 올려야 돼요. 근데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면 은행들이 망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 미국한테는 그런 것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상관없어요. 미국은. 그렇게 되면은 이미 전략을 짜놨을 수도 있어요. 초대형 그 IB들이 미국의 지역은행들을 인수합병하는 걸로 전략을 짜놨을 수 있어요. 헐값에. 그러면서 대신 민간한테 영향이 안 미치게끔 예금자 보호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중소형 은행들을 잡아먹는 거죠. 전부 다. 그러면서 중소형 은행을 다 잡아먹고 나서는 CBDC를 추진할 수 있죠. CBDC. 일단은 미국 국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했고, 미국 국채를 아직도 왜곡된 정보만 가지고 편향되게 해석을 하면서 정신승리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유튜버를 추종하면서 감사합니다 연발하는 놈들도 있고요. 또라이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지금 보면 TMF를 한번 보겠습니다. TMF를 보시면 이거는 정말로 그 지금 3배수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큰 것도 아니에요. 채권이. 근데도 이렇게 하방으로 가요. 하방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장기 국채 수익률이 이거 20년짜리거든요. 20년짜리. 근데 다시 또 위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거 5달러 되는 거 금방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경기 침체가 지금 만약에 오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그 자산시장 역사상 가장 예고된 경기 침체예요. 예고된 경기 침체. 경기 침체를 지금 안 온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온다고 해요. 안 온다고 하는 사람 몇몇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그 아주 적중률이 높은 장단기 금리 역전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경기 침체는 저는 온다고 봐요. 근데 아주 예고된 경기 침체예요. 누가 엄청난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 예측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경기 침체예요. 근데 누구나 다 아는 경기 침체를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을 때 올 거냐. 저는 약간 그 페이크를 넣어가지고 경기 침체로 가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가죠. 기준금리 낮출 거니까. 근데 경기 침체가, 큰 그림은 경기 침체가 확정되어 있지만 이 예고된 거, 사람들이 경기 침체에 배팅한 것들을 다 손절시킨 다음에 가게 되면은 이런 그림이 와요. 저는 이런 그림이 올 거라 봐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림. 뭐 내려갔다 올라오게 되면 최고가 여기일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많이 못 올라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반토막 이상 나기 때문에. 근데 예고된 경기 침체다. 지금 만약 오게 되면 예고된 경기 침체에서는 경기 침체는 안 만들어낼 수 있다. 오히려 대비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침체가 안 오는구나 하고 방심할 때 올 수 있다. 이거 설명해드리려고 TMF를 그 차트를 폈습니다. TMF는 20년물이에요. 20년물이 근데 유난히 좀 수익률이 현재 높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10년물이 수익률이 올라오는 것보다 적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설탕을 보겠습니다. 설탕이 올라오는 거를 슈가와 인플레이션을 결합해서 슈가플레이션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현재 뜨겁냐면은 설탕 시세가 과거에 40년 전 신고가를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디냐, 13년 전에 시세는 당연히 돌파할 거라고 좀 봐요. 근데 이때보다 지금이 더 높아요. 사실은. 왜냐면 이때보다 지금 환율이 한 3배 높아요. 30% 정도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이때 환율을 감안하면 이때는 80년대 제가 알기로 한 700원 했을 거예요. 700원에서 800원 달러가. 그러니까 더 높은 거죠, 지금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소비 가격은, 명목 가격은 더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설탕이. 그러니까 설탕은 현재 그런 상황이고 설탕이 가격이 오르면은 빵, 뭐 과자,
그 다음에 뭐 많이 오르죠. 이것저것 빵 과자들이.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또 커피 같은 것도 설탕 들어가죠. 시럽 그런 것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런던 코코아 선물. 코코아는 신고가예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이거 코코아 쪽도 뭐 이게 뭐 실제 뭐 우리나라 음식료 가격에서 설탕만큼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농산물 중에 몇 가지는 이미 그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포 아타맥지수는 그리드 단계예요. 어느새 그리드 단계예요. 어느새 67입니다. 그리고 푸콜 레이시오는 꽤 많이 내려왔다. 지금 생각보다 콜 베팅이 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장단기 금리 차는 여전히 역전된 상태죠. 58bp 마이너스. 그리고 10년 3개월물은 159bp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현재 연준 자산은 8조 4,500억 달러. 이게 참 재밌는 게 SVB 사태 때 이제 BTFP에서 설립하면서 그 자산이 늘었는데 어느새 벌써 제 위치로 오고 있어요. 벌써 한 3개월, 6월달 정도 되면은 8조 3천억 달러까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그 기대 인플레이션은 2.24. 이게 안 내려오고 있죠. 뭐 CPI는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왔지만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24. 근데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10년 그 국채 금리가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도 2.24라는 거는 꽤 높게 인플레이션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WTI는 이게 제일 가장 유심히 봐야 돼요. 사실 브렌트 유로 보는 게 더 정확한데 WTI를 켰습니다. WTI는 현재 그 바닥을 다지고 있죠. 이게 경기 침체가 올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봐요. 한 30달러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급격히 또 올라가는 그림으로 예상을 하고, 왜냐면 이렇게 침체가 오면은 반드시 완화적 통화 정책이 나오면서 이 상품 선물 가격을 무조건 올릴 거라 봐요. 이때는 너무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상품 선물로 가야 되는구나 무조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30달러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봐요. 20달러도 갈 수 있고.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오고 계속 시간을 끌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높은 그 장기채 금리에도 불구하고 올라올 수 있다. 왜냐면은 미국에서 계속 원유 채굴이 쉽지 않다. 이 사실 셰일 혁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그쪽을 공부를 잘 안 한 거예요. 셰일은 혁명이 되려면은 원가가 굉장히 낮아야 돼요. 근데 원가는 셰일 쪽은 최소한 BEP가 60 이상이다. 60 이상. 이 BEP를 구성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채굴하는 장비나 인건비의 가격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를 또 무마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뭐랄까요, 미국이 그게 있어요. 원유를 유통하는 그런 인프라가 되게 낙후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로 이제 소비하기 위한 이게 좀 좋은 설비가 돼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 셰일 업체에서 채굴하고 그걸 유통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셰일은 혁명이라기보다는 그냥 뭐랄까요, 미국 내에서 비싸진 이 셰일이 없었으면은 미국 두바이유를 수입해서 썼을 거예요. 미국도. 아니면은 이지 오일 방식의 오일을 했기 때문에 오일 쇼티지가 날 수 있었어요. 근데 셰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일부 가격이 막은 측면에서 혁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우디나 이런 데처럼 10달러, 20달러 이런 식으로 이지 오일 방식의 오일에 비해서 생산 원가가 되게 비싸다. 얘네들 수익이 내려면 최소한 60이 아니라 70달러 이상 가야 돼요. 근데 70달러로는 안 되고 지금은 캐나다에서 석유가 들어온 것도 좀 막아놨고 얘네들이 또 지정학적으로 러시아 쪽에 전쟁이 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또 몇몇 나라의 석유 수출을 차단하게 되면은 확 오를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전략 비축유가 미국이 되게 낮은 제국인데 6월부터는 얘네들이 채운다고 그랬어요. 전략 비축유를. 근데 전제 조건이 75달러, 72달러 이하일 때만 채우는데 결국에 이게 여기서 위로 튀면 전략 비축유를 못 채워요. 전략 비축유를 못 채웠다는 거는
향후에 전쟁이 난다든가 뭐 비상 상황 시 미국이 굉장히 위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은 미국을 좀 망치려고 일부러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게 막 그 사실 얘는 또 가면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얼굴이 볼 때마다 다르고 또 바이든 자체가 되게 매력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개표할 때도 선거 개표할 때도 되게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보실 게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했어요. 2023년. 근데 행사장 참석자 규모가 확 줄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지금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고 미국 국채에 관심이 많아요. 미국 국채로 한번 크게 먹겠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의 참석자가 절반 이상으로 줄었어요. 근데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근데 관심이 없다. 이거는 비트코인이 지금 최근에 가격이 올랐지만 거래량 없이 올랐고 비트코인이 지금 되게 그 투자할 타이밍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